上限の一様は最初にお呼びしました。ずっとそこにいらっしゃいますよ。私はここにいる。 해에 가려진 달의 인생을 담은 인물. 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12개월의 정점인 상현의 일로 극장판 무한성편 제2장의 최종 보스입니다. 12개월이 창설된 이래 단 한 번도 상현일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강함이 다른 혈귀이며 혈귀이면서 시작의 호흡 검사라는 과거를 가졌기에 반점을 가진 동시에 전 집중 호흡을 사용하는 특징을 지녔죠. 혈기술의 영향으로 실체화된 참격을 동반하는 달의 호흡을 사용합니다. 약 500년 전 전국시대의 인물로 다른 혈기들보다 나이가 많은 만큼 고전적인 말투를 사용하며 재력가인 집안의 후계자였던 만큼 무게감이 느껴지죠. 무잔에게 반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다른 이들 앞에서 그를 언급할 때는 무잔님이라 말합니다. 서열이 흐트러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상하관계 규율을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이며 같은 상현이자 모인 출신은 아카자처럼 상대의 무예와 투지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교메이를 만났을 때 300년 만에 강자라며 즐거워하고 후손인 무이치로의 실력과 안개의 호흡, 순식간에 동료를 잠재우는 정신력을 보며 감탄하기도 합니다. 외향적인 특징으로는 소름 끼치게 만드는 6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곡마을 편에 등장하는 요리이치 영식에 대한 설명에서 요리이치의 움직임을 재현하려면 적어도 팔이 6개는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점을 미루어 보아 눈이 6개가 되면서까지 요리이치를 따라잡고 싶었던 그의 광기와 집착을 나타내는 장치로 보이죠. 눈 개수를 제외하면 다른 부분은 외관상 평범한 인간과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코코시보의 인간 시절 이름은 츠기쿠니 미치카츠. 명망 있는 무가인 츠기쿠니가에서 요리이치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당시는 후계자 문제로 쌍둥이는 불길하게 여겨졌으며 요리이치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흉터가 있었죠. 그로 인해 태어나자마자 요리이치는 아버지로부터 죽을 뻔했으나 어머니의 격한 반발로 인해 죽지 않고 외진방에서 천대를 받았으며 10살이 되면 절로 보내져 승려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후계자는 미치카츠였죠. 요리이치에게 열등감을 느끼기 전까지의 미치카츠는 어머니에게 달라붙은 채로 걷고 아버지의 학대를 받는 동생을 늘 안쓰럽게 여겼으며 자신이 만든 피리를 주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불어라, 형이 바로 달려와서 구해주마 라고 말했을 정도. 요리이치는 날 때부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미치카츠는 그가 벙어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7살이 되던 어느 날 검술 훈련을 하고 있는 미치카츠를 그늘에서 지켜보던 요리이치가 유창하게 물었죠. 형님의 꿈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무서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자신은 미치카츠 다음으로 강한 사무라이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미치카츠는 어머니만 보면 쪼르르 달려가 매달리는 나약한 동생, 10살이 되면 승려가 될 동생이 무언가 불쾌했죠. 이후 어느 날 요리이치가 수만 번 들이마시더니 자신이 아무리 공격해도 한 판을 따내지 못한 부하를 단 4방에 실신시켰습니다. 이후 요리이치는 사람을 내리치는 감촉에 불쾌해 무사가 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동생에게 힘의 비밀에 대해 묻는데 요리이치가 하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죠. 동생은 천성적으로 전 집중 호흡과 내비치는 세계를 썼던 것으로 사실 이때 요리이치는 자신이 특별한 줄도 몰랐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보는 것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치카츠는 커다란 충격을 받죠. 이제껏 불쌍히 여겼던 동생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났고 무사의 길을 가고 싶었던 미치카츠의 노력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동생의 재능으로 인해 후계자 자리를 빼앗기고 자신이 요리이치 대신 10살에 쫓겨날 것이라며 좌절하는 나날을 보내는데 그러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요리이치는 미치카츠가 준 피리를 형님이라 생각하겠다 말한 뒤 절로 떠났죠. 이때도 그깟 잡동사니 피리를 보물처럼 여기며 웃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불쾌감을 느낍니다. 요리이치가 떠난 이후 어머니의 일기를 읽게 된 미치카츠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죠. 요리이치가 자신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정보다 빨리 떠난 것이며 어머니 옆에 붙어있던 건 어리광이 아니라 병으로 쇠약해진 어머니를 떠받치고 있었다는 것임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미치카츠는 눌러왔던 동생을 향한 질투심이 터져버렸고 동생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년 후 무사로 살아온 미치카츠는 혈기를 만나 부하들이 몰살당하고 자신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요리이치와 재회하죠. 이제는 인간외의 존재마저 손쉽게 쓰러뜨리는 경지에 오른 요리이치를 보며 평온했던 미치카츠의 마음이 다시금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요리이치의 강함과 검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는 집안도 가족도 다 버리고 귀살대의 길을 선택했죠. 동생에게 검술과 호흡을 배웠지만 어느 누구도 그와 똑같이 할 수는 없었고 미치카츠는 달의 호흡을 쓸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동생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미치카츠뿐 아니라 훗날 시작의 세대라 불리는 호흡의 시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어쨌든 수련을 이어가며 반점을 가진 자도 점차 늘어나 이윽고 미치카츠에게도 반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점은 수명을 앞당겨 사용해 전성기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이를 가진 자들이 하나둘 죽어나가자 미치카츠는 초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초조한 미치카츠 앞에 나타난 무잔이 호흡을 쓰는 검객을 혈기로 만들고 싶고 혈기가 되면 무한한 시간을 살 수 있다고 말하자 그 제안을 받아들여 혈기인 코쿠시보가 됩니다. 미치카츠는 무잔이 유일하게 일방적인 혈기화가 아닌 제안을 했던 인물이죠. 코쿠시보는 무잔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우부야시키 장주의 목을 베어 가져갔고 형의 배신, 무잔을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동생인 요리이치는 귀살대를 관둘 수밖에 없었죠. 또한 코쿠시보의 배신으로 인해 당주들의 주거지를 더 꽁꽁 숨기게 되었고 은 제도도 생겨났습니다. 이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붉은 달이 든 어느 날 백발의 노인이 된 요리이치와 재회하게 된 코쿠시보. 반점을 지니고서도 단명하지 않은 세상의 섭리 바깥에 서 있는 요리이치. 이제 늙은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의 반쪽인 동생을 죽여야 하나 잠시 망설였는데 이내 그 망설임은 멈췄습니다. 요리이치가 자세를 잡자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고 여전히 전성기와 다름없는 강함을 보여주었죠. 코쿠시보는 항상 특별한 요리이치를 보곤 다시금 원망과 미움, 질투심이 샘솟았고 그를 죽이고 싶었으나 다음 일격에 자신이 죽을 거라는 확신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음 일격은 날아오지 않았죠. 요리이치가 선 상태 그대로 수명이 다 되어 죽었기 때문에. 요리이치의 수명이 한 호흡만 더 길었어도 코쿠시보는 죽었을 것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 추앙골이 되면서까지 혈기가 되었던 선택은 노인이 된 요리이치를 만나며 부정당했고 이제 동생이 죽었으니 가장 뛰어난 검객이 사라져 명예로운 죽음이 찾아올 일이 없게 되었죠. 극한의 분노를 느낀 코쿠시보는 동생이 밉다고 독백하며 요리이치의 시신을 두동강 내버리는데 어릴 적 자신이 주었던 피리가 요리이치 품에서 떨어집니다. 형과의 우애의 증표인 피리를 죽을 때까지 품고 있을 정도로 형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요리이치. 코쿠시보는 그 피리를 보며 과거를 떠올리고 눈물을 흘리죠. 요리이치의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나고 목소리만 들어도 부하가 치밀었지만 인간을 잡아먹으며 수백 년이나 살면서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던 것은 제일 잊고 싶었던 동생 요리이치의 얼굴. 가족 중 그 누구의 얼굴을 기억해내지도 못했으나 동생만은 기억하고 있었고 코쿠시보가 혈기가 되면서까지 되고자 했던 건 결국 요리이치였습니다. 만화에서 첫 등장은 상현육 규타로 남매가 죽고 난 뒤 무한성에서 상현 소집이 열렸을 때로 기척이 없어 다른 상현들은 알지 못했으나 가장 먼저 와 있었고 뒷모습으로 등장하여 인간 같은 외형으로 보여졌죠. 그러나 이후 아카자가 도우마의 머리를 날려버리자 아카자의 팔을 자르면서 서열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등장한 얼굴은 가히 충격적. 6개나 되는 눈은 매우 소름 끼치며 상현일의 위험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 무한성 제1장에 신상현 6으로 등극한 카이가쿠의 회상에서 등장하며 카이가쿠를 혈기로 만들면서 하는 대사가 상당히 무섭게 다가오죠. 그리고 아카자가 더 높은 경지로 오르다가 포기하고 스스로 자멸한 것을 알았을 때는 위와 같이 말하며 분노합니다. 무한성 제2장, 무한성 최하층에서 귀살대를 기다리던 그는 무이치로와 마주하고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신체 능력을 완벽히 파악한 뒤 그에게서 그리운 느낌이 든다며 이름을 묻죠. 무이치로의 이름을 듣고서 인간 시절의 본인의 이름을 말해주고 무이치로가 자신의 후손이라고 말해줍니다. 무이치로의 몸은 코쿠시보와 처음 마주쳤을 때 떨림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며 전투를 거부했고 또 후손이라는 말에 동요했지만 나무랄 데 없는 정신력으로 순식간에 동요를 가라앉히고서 성공을 날렸죠. 코쿠시보는 후손의 기술을 보며 유려하고 아름답다며 칭찬하고 자신도 검을 뽑지 않으면 예의가 아닐 거라며 검을 휘둘러 무이치로의 왼팔을 잘라버립니다. 팔이 잘린 무이치로는 혈기가 호흡을 쓴다는 사실까지 더해져 동요했으나 곧바로 팔을 동염해 지혈한 뒤 다시 덤벼오자 그의 기계가 훌륭하다 생각한 뒤 검쥐와 중쥐로 검을 빼앗고서 기둥에 꽂아 순식간에 제압하죠. 반점을 각성한 뒤 상현 5를 쉽게 제압한 무이치로였으나 상현 1의 위상은 차원이 달랐던 셈. 코쿠시보는 무이치로의 재능에 감탄하며 무잔에게 부탁해 혈기가 되도록 해주겠다며 지혈까지 해줍니다. 이후 자신의 뒤를 노리는 게냐를 간파해 그의 두 팔도 잘라버리고 그가 혈기를 먹고 다니던 자라는 것도 금세 알아채 이번엔 아예 몸통을 두동강 내버리죠. 300년 이상 전에도 게냐처럼 혈기를 잡아먹고 다닌 검객이 있었다며 유사 혈기를 살려둘 필요가 없으니 목을 베어 죽이려는 순간 게냐의 형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가 나타나 저지합니다. 형제가 나란히 귀설대인 것을 보자 코쿠시보는 그립다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날리죠.
사네미와의 교전을 통해 코쿠시보의 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 손잡이부터 칼날까지 모두 눈알이 줄줄이 있는 흉측한 형태인 것이 확인됩니다. 또 풍주와의 싸움을 통해 과거를 떠올리며 기분이 고양된다고 말하죠. 사네미가 전력을 다했음에도 코쿠시보에게 흠집조차 낼 수 없었고 오히려 중상을 입는데 그는 혈기를 현혹시키는 희열을 가져 코쿠시보도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 출혈이 지속되면 위험했기에 지혈해버리자 피해 양이 줄어 코쿠시보에 적당한 취기만 올려 사기만 높여주어 버렸죠. 코쿠시보가 사네미를 끝장내려고 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물듯 다음 타자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가 난입해 상연 중 유일하게 1대3으로 전투하게 됩니다. 교메이의 극한으로 단련된 육체를 내비치는 세계를 이용해 꿰뚫어 본 뒤 이 정도로 강한 검사를 보는 것은 300년 만이라며 고향감이 느끼죠. 교메이의 무기에 있는 사슬은 태양광을 많이 받은 특별한 철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끊어낼 수 없자 자신의 검을 일부러 부러뜨려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선택할 정도입니다. 교메이가 사용하는 무기는 무게감이 꽤 있는데도 수족처럼 다루는 근력과 덩치에 맞지 않는 민첩함을 보고 코쿠시보도 상당히 놀라는 기색을 보여주죠. 교메이가 전력을 다해 코쿠시보를 상대하려고 반점까지 꺼내자 반점을 가진 자는 예외 없이 25살 나이를 맞이하기 전에 죽는다고 말하는데 이미 교메이의 나이는 27살이었으며 코쿠시보는 그토록 단련된 신체가 곧 사라질 것이라며 안타까워합니다. 코쿠시보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혈기가 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인데 교메이는 곧 그리 될 일이 두렵지 않으며 그러한 어설픈 각오로 주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엄청난 모욕이다. 라고 받아치고 우리들은 인간으로 살고 인간으로 죽는 것을 긍지로 여긴다라며 코쿠시보의 사상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말하죠. 거기다 이야기하면서 방금 막 깨달았다며 반점을 갖고도 25살이 넘도록 살아남은 예외가 있었지 않느냐고 말하자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던 코쿠시보가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요는 잠시뿐. 반점을 각성한 사네미가 다시 합류하며 2대1로 기세를 몰았음에도 반응조차 못할 정도의 속도로 사네미의 두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공격을 하죠. 이때 원거리에서 둘을 공격할 수 있었던 건 변형된 칼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이를 유시로의 혈기술을 통해 지켜보고 있던 당주 측에서 크게 당황하며 증언을 해줘야 할지 묻는데 우야시키 키리아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교메이, 사네미, 무이치로와 게냐가 코쿠시보를 반드시 쓰러뜨릴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 3명이 있는 상황에서 더 증언 여부를 물었던 것은 그만큼 코쿠시보가 상대하기 쉽지 않은 상현임을 보여주죠. 변형된 칼을 통해 공격 범위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코쿠시보의 목을 노리기는커녕 공격을 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비치는 세계를 터득한 교메이와 무이치로로 인해 잠시 움직임이 묶이고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탄지로의 말이 떠올리며 코쿠시보의 검을 삼킨 게냐의 탄알 공격이 나무가 되어 코쿠시보의 피부를 뚫고 자라나와 몸을 완전히 결박해 목이 베일 위기에 처하죠. 400년 만의 위협의 순간 코쿠시보는 그리운 감각을 느끼며 과거를 회상했고 회상이 끝난 뒤 전신의 허곡신거의 검신을 나뭇가지처럼 끄집어내 전 반격에 참격을 날려 가장 가까이 있던 무이치로는 허리가 두동강이 나고 게냐는 세로로 베어집니다. 코쿠시보의 온몸에 도단한 검을 보고 무이치로는 경악하죠. 이대로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두 죽을 것이라 생각해 자신이 죽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하며 각오를 다지자 무이치로의 검이 붉게 달아올라 혁도가 됩니다. 혁도로 인해 코쿠시보는 내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다음 공격을 시전하지 못하면서 경직되고 사네미의 검과 교메이의 철퇴까지 붉게 달아오르며 모두의 합공으로 코쿠시보의 목이 잘리죠. 이때 혁도를 보며 과거 요리이치와 나누었던 후계와 관련된 대화가 떠오른 코쿠시보. 호흡에 후계자가 없어 계승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자신들의 재능을 능가하는 이가 태어나고 있으니 그들이 또 같은 자리에 도달할 것이라며 괜찮다고 말했던 요리이치. 특별한 것은 자신들 세대뿐이라고 자만했던 미츠카츠는 자신과 반대되는 동생의 태도에 불쾌하고 구역질이 났다고 하죠. 혈기술을 사용하는 인간, 베이고 베어도 실혈사하지 않는 인간, 두동강난 몸으로도 검을 놓지 않는 인간, 혈기에 필적하는 성장 속도로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 해외 호흡 사용자가 아닌데도 혁도를 사용하는 것 등 요리치가 말한 가능성들이 눈앞에 보이자 더욱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패배는 없다는 말과 함께 잘린 목에 출혈을 막고 무이치로의 손목을 베고서 일륜도를 뽑은 뒤 재생하지만 이제 인간에 가까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죠. 머리에 자라난 두 쌍의 뿔과 피가 응고되어 생긴 뿔들이 여기저기 피부를 뚫고 올라왔으며 긴 촉수가 자라나는 등 흉측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6개의 눈동자는 이전과 다르게 각기 괴상하게 따로 놓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자신의 약점은 태양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네미의 일륜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의 움직임이 멈춘 코쿠시보. 어린 시절의 요리이치 말이 떠오르며 이 모습이 스스로가 바라던 모습인지 깊은 의문에 빠지죠. 의문과 자괴감에 빠진 순간 혁도에 찔렸던 부분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혈기술을 쓰지 못했으며
기회를 놓치지 않은 교메이와 사네미의 공격으로 전신이 박살납니다. 이때 400년 전 요리이치가 자신을 만났을 때 건넸던 말, 딱하구려 형님과 눈물의 의미를 깨닫죠. 괴물이 되면서까지 살아온 이유는 혈기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동생처럼 되고 싶었을 뿐이었죠. 코쿠시보는 미치카츠인 시절 요리이치를 따라잡고 싶었던 마음, 질투, 동생에 대한 사랑 등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여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는 최후에는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몸이 붕괴되어 완전히 소멸하죠. 그리고 그 자리엔 어린 시절 자신이 만들어주었고 후에는 베어버린 피리만이 남습니다. 혈기왕인 무잔과의 관계가 다른 12기월과 다르게 묘사됩니다. 유일하게 무잔이 직접 혈기를 제안한 인물이기도 하며 상하 관계를 중시하는 코쿠시보이기에 이를 지키는 모습이 나오지만 대화를 나눌 땐 반말을 사용하죠. 둘은 꽤나 마음이 맞는 사이이며 무잔이 혈기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 다른 혈기들은 그를 무서워했지만 코쿠시보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감정을 억지로 꾸며내지 않아도 되어 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잔 또한 코쿠시보의 강함과 빈틈없는 성격을 높이사 신뢰가 두터웠다고 하죠. 자신의 바로 아래인 상현이 도우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나온 것은 없지만 무한성 상현 직결편에서 단편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대화를 섞지 않으며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현사 마카자는 12개월 내에서 유일하게 자신과 같은 무의 최고의 경지를 추구하는 무인 때문에 아카자의 강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높게 사 충고를 하기도 하며 도우마가 죽었을 때와는 대조되게 아카자가 죽었을 때는 그가 스스로 자멸한 것을 알고 크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가당할 운명이라 늘 불쌍히 여겼던 동생이 사실은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질투와 열등감이 생겨나 둘의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싫다고 외치면서도 혈기가 되어서까지 줄곧 기억하고 있던 건 요리이치 한 명뿐이었으며 코쿠시보의 모든 것은 요리이치와 얽매여 있었죠. 요리이치 영식 인형의 팔 6개, 코쿠시보의 눈 6개, 자신이 만들어서 선물했고 베어버렸으나 또 마지막엔 지니고 있던 피리, 심지어 코쿠시보 검의 이름 허곡신거의 의미가 신이 떠나 허무히 운다라는 뜻입니다. 미치카츠는 귀살대가 된 이후 요리이치가 쓰는 해의 호흡을 익히고자 부단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불가능하여 달의 호흡이라는 파생호흡을 만들어냈죠. 귀멸의 칼날 설정에 자신의 체질과 재능에 적합한 호흡이 있다고 되어 있어 요리이치도 해의 호흡이 아닌 달의 호흡을 구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미츠카츠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호흡을 익힐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의 호흡의 극한에 도달했음에도 요리이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그를 절망스럽게 한 것이죠. 만약 미츠카츠가 이를 인정하고 요리이치가 되기 위해 집착하지 않고서 스스로만이 이룰 수 있는 경지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목표인 요리이치에 다다르지도 못하고 단점을 개안해 단명할 위기로 몰리자 혈기가 되길 선택한 것이지 단명하는 것이 아니었더라면 초조함에 사로잡혀 무장과 손잡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혈기가 되어서도 결국은 동생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귀멸의 칼날 작품 속 주요 주제는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에는 의미가 있으며 살아남은 사람이 그 뜻을 이어받는다 인데 미츠카츠는 타인을 위한 행동을 거의 한 적이 없죠. 요리이치의 경우 어릴 적엔 병든 어머니를 도왔고 성인이 되어서는 무고한 죽음에 분노하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 미츠카츠의 경우엔 질투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뒤로는 가족까지 버리는 행동을 보여주며 스스로를 위해서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단 하나 타인을 위해 했던 희생이라면 요리이치를 대신해 맞았을 때뿐. 작중 다른 인물의 경우에도 교메이는 사요를 지키기 위해 무이치로는 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었고 특히나 무이치로의 경우 죽음을 앞두고서도 타인을 위해 뭔가라도 하기 위해 혁도를 이끌어내기까지 하죠. 이처럼 귀멸의 칼날에서 한계를 돌파하는 순간은 언제나 타인을 위한 결의와 분노의 목숨을 바칠 때입니다. 결국 미츠카츠는 실력뿐 아니라 행동조차도 요리이치와 같았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상현 1이라는 계급에 걸맞는 최강의 12기월로 무잔이 만들어낸 모든 혈기들 가운데 최강자입니다. 아카자가 도우마의 머리를 날렸을 때 그의 팔을 자르기도 했는데 이때 아카자는 팔이 잘린 것도 코쿠시보가 뒤에 서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교체 혈전을 신청하라는 말에 상당히 분해하지만 반박도 못했죠. 무장과 타마요 다음으로 오래 산 경험이 많은 혈귀이며 내비치는 세계를 이용해 상대의 신체 조건을 파악하고 심지어 유전자 분석도 가능한지 무이치로가 자신의 후손임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시작의 호흡 세대 출신으로 호흡의 특성을 정확하게 꿰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죠. 도우마는 식인으로 아카자는 신체 단련으로 힘을 키웠는데 코쿠시보는 식인과 신체 단련을 동시에 하여 힘을 키워왔습니다. 또 혈기로서의 신체 능력과 초재생 능력, 혈기술, 전집중호흡, 반점, 내비치는 세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기 캐릭터죠.
유일하게 주 3명과 동시에 싸웠는데 사실 처음부터 전력을 다했다면 상대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쿠시보는 혈기가 되어 일륜도를 버리고 혈기술로 뼈와 살을 바꿔 만든 허곡신거라는 검을 사용하죠. 곳곳에 혈관을 연상시키는 문양과 눈알이 달려있으며 6편 검으로 부러지면 피가 터지고 고기 조각이 남는 게 특징입니다. 싸움 도중 중간에 4칼레의 칼날을 가진 모양으로 변화시키기도 했죠. 코쿠시보가 사용하는 달의 호흡은 초승달 모양의 무수한 작은 잔 참격들이 검을 휘두르는 궤도를 따라 쏟아져 나오는 것이 특징인데, 다른 호흡의 경우 호흡의 이펙트가 시각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지 속성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달의 호흡의 초승달은 물리력을 지닌 진짜 참격이죠. 혈기술화된 달의 호흡을 살펴보면 제1형, 암월, 밤의 궁궐, 횡으로 크게 베는 기술, 종으로 베는 기술인 해호흡 제1형 원무와 반대되는 기술로 작중에서 무이치로의 왼팔을 절단시킨 기술입니다. 제2형 주화의 농월, 연속으로 칼을 휘두르는 범위가 넓은 기술. 제3형 염기월 지우기, 2번 칼을 크게 휘둘러 공격하는 기술로 해호흡 열일 홍경과 비슷하죠. 제5형 월백제화,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넓게 공격하는 기술. 제6형 상야고월 무관, 세로 방향의 호를 그리는 참격으로 난도질하는 기술로 사내미를 순식간에 압도했던 기술. 제7형 액경, 아름답게 비추는 달, 칼을 변화시킨 뒤에 사용하는 강범위 기술로 전방에 크게 퍼지는 5줄기의 세로 참격을 날리면서 그 주변에 작은 참격들이 불규칙하게 반원을 그리죠. 제8형 원룡 윤미, 칼을 후려치듯이 횡으로 크게 휘둘러 커다란 참격을 날리는 기술. 제9형 이지러지는 달, 연면, 전방으로 휘둘러 초승달 참격을 날리는 기술. 제10형 천면참 나월, 톱날 형태의 참격을 겹겹이 날리는 기술로 사내미를 끝장내고자 사용했습니다. 제14형 흉변, 천만서멀, 초승달 참격을 여러 겹으로 퍼지듯이 날리는 기술로 돌파를 시도하는 주 3명을 한 번에 쓸어버리기 위해 사용했죠. 제16형 월홍, 조각달, 칼을 종으로 휘두르면 위에서부터 몇 줄기의 큰 참격이 벼락처럼 내리꽂히는 기술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전신 발도는 게냐에의 움직임이 묶이자 혈기술로 생성된 나무를 베기 위해 사용한 기술로 전신에서 칼날을 뽑아내 사방팔방으로 강한 절상력의 참격을 날리는 것이죠. 칼날 하나하나가 시전 동작 없이 참격을 쏟아낼 수 있는 정도라 이를 본 무이치로는 위와 같이 말하며 기겁할 정도였습니다. 私の言いたいことは分かったか。